네, 수면상한가 특이점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지수 먼저 살펴보시죠. 오늘도 올라갔습니다.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494. 와, 그래도 오늘 장중에 2,500을 터치했다는 데 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어느새 600, 이제 700포인트까지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고 다음 주 본격적인 좀 상승 그리고 산타랠리 우리가 기대해봐도 좋은 타이밍이 좀 될지 자세한 이야기 이제 특이점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금요일 멤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 조선일 매니저, 박준현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저는 오늘 좀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사실. 주말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하는 매물들 그리고 차익 실현 매물들이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오늘은 또 기관이 여러 매물들을 좀 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주말 우리가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라고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 오늘장 한 주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네, 저는 한 줄로는 이제 이미 반등한 증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바닥이 왔을까라는 거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미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이미 지금 계속해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여기 바닥을 찍고 나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밴드에다가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번 주에 좀 용기를 갖고 매수하신다라고 하면은 1년 수익률 중에서 좀 큰 수익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또 이번 주 내내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추세가 타고 쭉 올라간다라고 하면 다음 주도 계속해서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늦었지만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산타 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은 구간이라서 미증시에 대한 여파도 크게 받지 않고 반등하는 증시를 우리는 좀 상승을 누릴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자, 이미 반등하는 증시, 이미 산타랠리 대비해야 된다. 네. 좀 좋게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한 줄평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 주평은 바닥 잡고 급등한다라고 정했습니다. 좋습니다.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지난 여러분들 우리가 이번에도 계엄령 선포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테고요. 사실 이전에 이제 2020년도에도 코로나 때도 그랬습니다. 이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2020년도 3월 달에 원래 이제 10월 달,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코로나가 발발을 시작을 했고 그때는 뭐 아시겠습니다만 뭐 중국 관련 이슈로 이름이 붙었었는데 그래서 이름이 좀 바뀌었죠. 근데 그때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좋아하는 명의 중에 한 분이 윌리엄 오닐입니다. 윌리엄 오닐의 캔슬림 기법을 보시면 보통 바닥에서 차트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한 번에 올라가지 않고 W자로 올라갈 때 오른쪽 상단 부위가 약간 조정을 하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는 패턴이 저도 이제 그렇게 명시를 했었는데 이때 특이하게도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처음 있었던 그런 얘기인데 많은 분들이 보통은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바닥 급락 나온 상태에서 이제 올라갔다가 조정을 하는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조정하는 패턴이 안 나오고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방에 그냥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이번에 계엄령을 정말 뭐 50 넘으신 분들은 뭐 예전에 계엄령, 60 넘으신 분들은 계엄을 한번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 네. 이번에 뜻하지 않게 계엄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혹시나 이번 주말 또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해서 특히 이번 주 월요일이었죠. 제가 그때 텔레그램이나 네이버 밴드를 통해 가지고 계속 강조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12월 9일 월요일 날이 모든 분들이 다 손절매했던 날입니다. 바로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만 1억 3천억 정도의 손절매 물량이 나왔었는데 제가 그때 강조드렸던 게 손절매 물량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급등한다라고 그랬는데 손절매를 했던 이유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W자의 패턴을 그리고 난 다음에 주가가 우상향할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코로나 때처럼 직선으로 그냥 한 방에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 뭐 내일 뭐 잘 아시겠지만 탄핵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이미 정치적인 리스크는 다 거의 소멸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난 2020년도 3월 코로나 때처럼 한 번 조정하고 직선으로 그냥 올라가는 그런 큰 장이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닥 잡고 급등한다. 좀 반가운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박준현 매니저의 한 줄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이제 조용한 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 태풍 전야? 고요한 태풍 전야라고 아.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뭐 주말에 뭐 정치적인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뭐 어떻게 끝난다 하더라도 금요일은 보통 보면은 수급이 많이 좀 일반적인 날보다 그러니까 일반 평일보다는 조금 딸리는 날이긴 그쵸.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좀 주의 깊게 봤던 부분들은 이제 고객 예탁금과 신용잔고를 한번 봤는데 신용잔고가 12월 11일 기준으로 신용잔고가 15조 3천억 정도 찍혀 있더라고요. 보통 한 18조 정도 시장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거의 한 3조 정도가 신용잔고가 없어졌다. 그렇다. 우리나라 증시는요. 제가 우리나라 증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우리나라 증시 차트 지금 12월 종합주가지수의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때 정치적인 리스크가 발생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요. 제 차트를 한번 줄여볼게요. 이미 우리나라 증시는 좀 많이 떨어져 있던, 많이 좀 줄줄줄줄 흘러내린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이렇게 흘러내려 있던 시장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정치적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기 전까지만 차트를 보면 이 정도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야 이제 바닥을 다 잡았구나. 이제는 치고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래서 그때 신용 물량이 조금 늘어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이번 정치적인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많이 이런 식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자 위쪽에서 썼던 신용 물량들이 어느 정도는 이미 반대 매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다 털려 나가지 않았을까. 네. 저도 이제 우리 조 매니저님이나 김민석 매니저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올라가게 되면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왜? 이제 이 신용 물량이라는 거는 만약 손실이 났을 때 이렇습니다. 내가 이제 10,000원의 신용을 써가지고 10,000원의 어떤 종목을 샀는데 9,000원, 8,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10,000원 본전까지 오지 않습니까? 거의 90% 이상은 본전에 던진다라고 봐요. 그렇다면 던진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매물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매물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우상향하면은 보통은 이제 우상향할 때는 거래가 많이 터져야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거래 없이도 만약에 증시가 우상향한다, 주가가 우상향한다 그러면 쉽게 갈 수 있는 장이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 올해 마무리 잘만 하신다면 이제 한 10거래일 정도 이제 남았다라고 하는데 딱 10거래일 남았더라고요. 네, 저도 오늘 아까 회의하면서 네, 세봤습니다. 맞아요. 10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좋은 결과 맺을 수 있도록 음. 저도 그렇고 우리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좀 오히려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증시를 좀 전망했습니다, 박주현 매니저가. 하지만 이 기본 대전제가 하나 깔려야 될 것 같아요. 내일 오후 이제 5시에 나올 수 있는 탄핵 표결.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주 증시 향방 좌우가 좀 갈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주현 매니저님 나온 김에 먼저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근데 지수가 네, 꽤 올라지 않았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할 것 같아요. 이제 주말에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와서 확 떨어지거나 아니면 원치 않은 결과가 나와도 지수가 이렇게 상승했다라는 건 이제 이 리스크는 해소가 됐다라고 시장이 판단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치 않은 이슈라든가 원하던 이슈가 나오던 간에 하방은 어느 정도 한 2,400선 이상에서는 지지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지난주죠. 지난주에 했던 정치적인 이슈가 발생했을 때도 지금 2,400선은 지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검은 월요일이라고 하는 8월 5일 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날도 거의 2,386선이었거든요. 최저점이. 그렇다면은 그 라인을 지켜줬다라는 거는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되는 거고 지금은 조금 환율에 조금 더 의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네, 환율에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환율 자체가 1,400원대가 넘어가면서 약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요 부분도 저는 만약에 지금 1,400원대가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 환차손을 걱정하는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이탈을 좀 했다라고 봐요. 그렇죠. 대신에 이제 반대로 생각하시면 된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환차손을 걱정하는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나갔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를 바라보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야, 1불 주면 1,400원 준다고? 오케이. 싸네 이러면서 들어올 수 있죠. 환차 이익을 계산하는 그렇죠. 외국인들도 저는 들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물론 정치적인 이슈가 어느 정도 단발성으로
잠깐은 우리 증시를 좌지우지하긴 하겠지만 그 부분 때문에 뭐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 잘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네. 하방은 어느 정도 지지를 해줄 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민석 매니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보니까 개인이 코스피에서는 820억, 코스닥에서는 161억을 매도했습니다. 이 물량은 내일 혹시 모를 이벤트 때문에 대피하는 물량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김민석 매니저님, 네. 안 뺀 매물들도 오늘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대응 전략 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월요일에는?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매도가 나오는 게 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결과를 보고 나서 투자를 하려고 네. 좀 자금이 좀 해지성으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이제 주말이 지난다라고 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일단은 정치적인 불확실성 요소는 어느 정도 다 끝났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미국에 대한 베팅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높은 확률로 지금 탄핵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 대한 좀 정치적인 안정권에 대한 흐름이 들어간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탄핵 이후에 좀 기대감이 커진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우리가 탄핵 사태 이후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유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나왔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탄핵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라 이게 잘 마무리가 되고 나서 정치적인 안정감이 오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그쵸.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결국엔 주말에 나오고 나면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그 투자에 대한 포인트로는 뭐 대통령이 바뀐다 하더라도 증시가 무너지거나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매수 대기 자금들은 시장에 들어올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어서 좀 긍정적인 방향성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조철 매니저님 반대로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 지수 흐름이 나온 원인을 생각해보면 지난주 토요일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똑같은 결과가 또 나왔다고 가정을 한다면 월요일에 또 패닉셀 그리고 대량 매도세가 나올 수도 있나요? 글쎄요, 저는 부정적인 의견을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아까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리스크가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지수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가장 정확하게 시장을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개인이나 기관이나 외국인이 아니고 저는 지수의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tell me something 하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건 제가 보기에는 지수라는 거. 그리고 지수는 정확하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2020년 3월 달에도 폭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선전매를 하고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W자를 그릴 때 바로 보통 바닥에서 올라가고 난 다음에 한 보통 1점 그러니까 큰 종목들이 대표적인 종목들이 보통 한 브레이크스루 데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1.5% 정도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상태에서 원래 조정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언제입니까? 2020년도 때 그때 코로나 때 사태처럼 일직선으로 올라갈 수가 90% 이상 더 많기 때문에 아까 해주셨던 얘기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말에 있을 내일 오후 5시에 있을 그 탄핵 이슈 같은 경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수가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정치적 리스크는 끝났다라고 네. 보여집니다. 시장과 지수를 본다면은 리스크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지난주에 이때보다는 확실히 좀 부담을 덜어낸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다음 주 시장 전략 어떻게 잡아가야 될지 특이점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오히려 좋아, 오히려 매수 기회다. 외국인들의 매수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지금 사실 사거래일 동안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지수 좋았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에 찍혀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매도세가 계속 나오거든요. 오늘 일단 외국인이 62억, 코스닥에서 샀던 걸 제외하면요. 최근에 외국인은 뭐 이렇다 할 매수한 물량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급 동향에서 디테일하게 확정치를 바라보면은 그래도 외국인이 우리나라를 사고 있는 종목들은 있거든요. 이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접근을 해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김민석 매니저님. 네. 일단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이 있어서인지 네. 기관은 밑에서 계속 사주고 있고 개인들도 매수세가 좀 들어왔기 때문에 최근 상승세가 좀 나왔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건 외국인들은 계속 사고 있지 않다.
뭔가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이지 않은 건가 코스피가 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안 들어오고 있다 봐도 되나요? 그것도 있긴 한데요. 이제 환율 자체가 이제 굉장히 좀 올라가다 보니까 환율의 고점을 찍고 와서 들어오는 게 이제 좀 수익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가 좀 껄끄러워서라기보다는 좋은 흐름을 좀 좋은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고 좀 개인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별 종목으로는 우리가 계속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기업들은 계속해서 매수라는 종목들도 분명히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신용등급 평가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이제 글로벌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망하지 않을 거라는 건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력적인 가격인지 그리고 환율적으로도 우리가 메리트가 있는 구간을 명확하게 잡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규모 자체가 경제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언제든지 들어가도 상승에 대한 이제 유동성이 큰 구간이라서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좀 작은 시장인 이제 국내 증시에는 원화에 대한 이제 가치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크게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체크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일단은 관망하는 포지션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달러의 움직임이 현재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통해서 12월 4일이죠. 계엄이 있던 이후부터 오늘까지 과연 어제까지죠.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사고 어떤 종목을 매도했는지 화면을 통해서 같이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하이닉스입니다. 와, 근데 순매도 종목 1위에는 삼성전자가 있다라는 것. 이거는 확실히 좀 어떻게 다뤄봐야 되는지 상세한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순매도에는 KB금융, 신한지주, 금융주들이 좀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5위에는 하나금융지주도 있다라는 것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충 이제 이런 그림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김민성 매니저님. 네. 자, 삼성전자 주가는 요즘 잘은 올라가요. 근데 네. 또 안을 들여다보면 외국인은 아직도 사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SK 하이닉스만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지금 가격적으로 매력이 없다 봐도 가격적으로 매력이 없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호재가 없으니까 안 사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기업의 근본적인 펀더멘탈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은 순매도 기업이랑 순매수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잘 찍히고 앞으로도 좀 성장에 대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은 순매수를 하고 있고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HBM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HBM에 대한 강자로는 우리가 SK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쭉 끌고 갈 수 있는 거는 지금은 SK 하이닉스밖에 없어서 외국인은 이제 SK 하이닉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해서 HBM에 대한 모멘텀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년에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파운드를 굉장히 크게 하고 있는 기업인데 내년에 이제 디램 가격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좀 불투명하고 안정적인 안 좋은 이제 평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삼성전자가 이제 레거시 가격에 따라서 이제 영업 손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기 때문에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디램 가격이 떨어지면은 삼성전자는 호실적을 기대하기 어렵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를 팔고 SK 하이닉스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결국에는 지금 레거시에 대한 모멘텀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다 보니까 그 실적에 기반해서 우리가 단순히 수치로 계산을 해봤을 때 SK 하이닉스를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는 하이닉스 쪽 외국인이 사고 있는 하이닉스를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좀 역발상 개념으로 외국인이 언젠간 또 매수에 들어오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삼성전자를 보는 게 괜찮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지금 가격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디램 가격이 안 좋을 거다라는 가격까지 평가가 되어 있고 그만큼에 대한 가격 반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업황, 디램에 대한 업황 자체도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지금 디램 이제 기능을 탑재한 이제 노트북 AI PC를 판매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도 거기에 대한 좀 수요를 늘려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미래가치 프리미엄이 내년이 되고 그 내후년에 대한 전망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좀 선반영으로 주가가 반등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는 아직은 불확실성이 좀 크기 때문에 좀 실적이 명확하게 찍힐 수 있는 SK 하이닉스에 좀 더 포커스가 많이 맞춰지고 있지만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나는 좀 더 기대 수익률을 높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이 더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11월 26일에 한 번 사고
그 이후로도 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다. 바닥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선 매니저님이나 박주현 매니저님,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둘 중에 하나를 본다면은 나는 그래도 하이닉스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는 뭐 매번 화면을 보셔야죠, 매니저님. 매번 지금 네. 계산을 하고 좀 있었는데요. 매번 저 나와서 여러분들의 얘기 드릴 때는 항상 SK를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10년 전에 여러분들 반도체 쪽에서 말씀드릴 때 삼성전자 추천을 원래 이제 50대 1로 액면물을 할 때 제가 25,000원대, 6,000원대, 2015년도, 16년도 이렇게 추천을 드렸는데 그 전에 이제 2011년도부터 10년 전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큰 사이클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반도체가 2010년부터 우리나라가 10년 넘게 엄청나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좋았던 이유는 사실 일본 기업이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일본 기업이 많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망했죠. 그 망했던 이유가 기술력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2000년도 중반에서 2010년 사이 때 일본 기업들이 자기네들끼리 담합을 해가지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자기네들끼리 막 조정을 했기 때문에 그게 WTO에 제소가 돼서 결국은 네. 거기에 대한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보통 이제 여기에 대한 이익을 추가했던 거를 막 몇천 배, 몇만 배, 몇억 배 정도 이렇게 배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 배상할 거냐 아니면은 뭔가 다른 거 내려놓을 거냐 그랬더니 일본 기업들이 전부 다 전 세계에 갖고 있던 마켓 쉐어를 우리가 내주겠다라고 그래갖고 거기가 우리가 10년 넘게 지금 반사이익을 봤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일본이나 한국 기업한테 다 내주고 나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리쇼어링 정책을 쓰고 있는 거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우리나라한테 내준 그 반도체 쪽을 갖고 가려고 하는 거고요. 특히나 일본도 빼앗긴 그동안의 10년 동안의 이 반도체 산업을 다 찾으려고 미국과 지금 동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D램이나 레거시 제품 같은 경우에 주가가 그러니까 가격이 제품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이게 더 이상 매출과 영업이익에 많은 차이를 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볼 수 없다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미국이 10년, 20년 동안 지금 반도체 산업을 내줬던데 지금 말씀드린 기조대로 걷어들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크게 좀 사이클을 보셔야 되는데 우선은 단기간 동안은 HBM 관련해 가지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게 몇 년 갈지는 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가 낫다는 얘기고 그리고 크게 봤을 때는 미국과 일본이 10년, 20년 넘게 빼앗겼던 이런 산업 구조를 다시 재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과 일본의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 단기적으로 바라본다라고 했을 때는 우선 일단은 하이닉스, HBM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이 더 매력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각각의 매력 얘기 들어봤고요. 자, 아까 이제 화면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는데 매도에 많이 랭크가 되어 있던 걸 확인해 보면은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가 2위, 3위, 5위에 각각 매도에 위치했습니다. KB금융 4,200억 원대, 신한지주가 1,700억 원대 가깝고요. 이제 하나금융지주가 716억 원대인데, 자, 김민석 매니저님, 네. 금융주들은 확실히 그 이후 흐름에서는 이제 밸류업 정책의 우려 리스크를 좀 받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이제 지금 야당의 입장에서도 밸류업은 우리 가져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근데 금융주들은 좀 이렇게 매수세가 안 좋은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대왕거래 사태를 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당에서 밀고 있는 정책이 지금 무너졌던 걸 봤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거 대통령 믿고 이제 잘 갈 거라고 해서 이제 먼저 매수한 다음에 펀더멘탈을 끌어서 지금 주가까지 다 올라왔는데 이거 무산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만들어질까 봐 리스크 해지용으로 좀 더 먼저 나오는 매물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두 개에 대한 비교해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린 거는 정책에 대한 수혜에 따라서 이제 올라가던 기업들은 먼저 세론이 먼저 나타나면서 이번 탄핵에 대한 이슈 때문에 좀 회피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매수세로 쏠리고 있는 거는 실적을 기반해서 미래가치 프리미엄이 이제 앞으로도 실적이 좋을 것들 정책과는 무관하게 그래도 본연의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수급이 지속적으로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밸류업에 대한 정책은 뭐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뭐 이제
상속세 개법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법안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은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정치적인 전국 자체가 혼조스럽다 보니까 이제 네. 정부에서 하고 있는 밸류업에 대한 모멘텀으로 올라갔던 기업들은 일단은 이제 피하자. 약간 이런 모멘텀이 형성이 되면서 네. 증시에서 특히나 금융주 쪽에 많이 수급이 쏠렸었는데 먼저 세론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화면을 보고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자, 전 정부 밸류업을 밀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좀 어렵다. 하지만 자, 이번 정부에서 가장 또 수혜를 많이 받던 쪽이 방산과 원전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지금 3위권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5위에 두산 에너빌리티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민석 매니저는 여기는 좀 다른가요? 하지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본연의 사업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방산이라든지 우주항공 쪽에 대한 모멘텀이 굉장히 강하고 이제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스크 관련된 트레이딩 기점으로도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서 여기에 대한 좀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수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모멘텀이 이번에 또 철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산 밥켓을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철회가 되면서 무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두산 에너빌리티한테는 굉장히 호재라서 그거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온 것 같은데 생각보다 시장에 대한 반응이 좀 크지 않다 보니까 일부 최근 들어서 약간의 매도세는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보유량은 여전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서 추가적인 반등 이제 바닥을 찍고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한번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단기적으로 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 또 본연에 대한 사업을 잘하고 있고 실적을 잘 만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정치적인 모멘텀을 제외하고 본연의 사업에 대한 펀더멘탈로 좀 접근이 되는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까 금융주와 비교를 해봤을 때는 이제 본연의 산업을 더 잘하는 것 그리고 제조업이랑 좀 가까워야 그래도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세를 본다면. 네, 그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뭔가 실적이 개선된다라기보다는 이제 저평가에 대해서 좀 더 주가 측면에서 밸류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올라간 정책 거기 발만 때문에. 받는 네, 거니까. 그래서 좀 실적을 찍히고 있는 거랑 이제 실적이 뭐 좋아질 거 이런 게 대한 모멘텀은 금융주는 없다 보니까 네. 거기에 대한 좀 차이가 수급에 대한 좀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책 발 외에도 뭔가가 있는지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방산과 원전이 될 것 같고 이에 대해서 박준현 매니저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전 정부에서 워낙 특히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밀어준 산업이잖아요. 이게 수급을 보면은 세계 트렌드에 맞춰가는 건가 생각을 해야 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해집니다. 네,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이제 원전과 전력 쪽은 저는 지금 내년이나 내후년까지도 어느 정도는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히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저는 잘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서버가 지금 폭증하고 급증하고 함에 따라 가지고 전력에 대한 투자들을 뭐 구글, 아마존 등등등 해서 지금 최근에도 보면은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뭐 조 단위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지금 실적이라든가 기대감이나 이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원전이라든가 뭐 소형 원전도 마찬가지고 뭐 원전이라든가 전력 설비 쪽 그다음에 뭐 특히 이제 뭐 전선 관련해서도 뭐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내년 상반기까지는 꾸준히 갈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특히 뭐 두산 에너빌리티만 봐도 뭐 실적 찍히는 거 보면 나쁘지 않고요. 또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좋은 기업이면서 시세가 저렴할 때 좀 모아가자라는 투자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고 실적이 잘 찍히고 뭐가 좋고 뭐 업황 기대감 등등등 뭐 수십조 원 시장에 발을 그쵸. 담근다 등등등 근데 이미 1,000원짜리가 만약에 10만 원까지 올라 있다? 이미 선반영이 다 됐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쨌든 시세를 산다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일단 뭐 등락률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아까 보여준 종목 중에서는 가장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잠깐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뭐 실적 잘 찍히는 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일봉 차트인데요. 지금 현 주가가 지금 보시게 되면 한 17,000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7,000원 부근에서 이 라인을 뒤로 쭉 연결을 해 보면은요. 지금 최근에 2022년도의 저점, 그다음에 2023년도의 저점 부근과 또 올해의 저점 부근. 자, 거의 이렇다면은 거의 바닥까지 내려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가장 이 아이가 가장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좋은 기업이 지금 저렴한 시세에 있다. 최근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 22,000원, 그 다음에 25,000원까지 올랐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17,000원이에요. 그럼 이 정도면은 세일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차트상으로도 시세상으로도 가장 좀 저렴한 구간에 있고 네. 업황 기대감 뭐 나쁘지 않고 실적 잘 찍히고 있기 때문에 두산에너빌티가 그래도 조금 내년까지도 네. 이거는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뉴스 조금만 읽어봐도 네. 뭐 전력이라든가 이런 부분 원전 뭐 소형 최근에 또 원전. 모자 아직도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나왔었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세가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본을 보니까 박주현 매니저님 이 첫 번째 특이점에서 가장 괜찮게 보는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다라는 것도 지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서 의견을 보니까 하얗게 불태웠다님께서는 원전은 당분간 어려운 것 같아 고민이네요라고 해주시고 또 박주현 매니저의 설명을 듣고 신희님께서는 두빌 월요일에 담아보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그럼 박주현 매니저님 이렇게 좀 지역적으로 좀 좁혀서 질문을 해보자면 원전 자체는 어렵지만 SMR은 괜찮다라고 해석을 해도 되나요? 아니요, 저는 똑같다라고 봅니다. 원전이나 SMR이나 네, 똑같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SMR은 어차피 지금 AI 서버에 관련돼서 충분히 지금 수요라는 부분들은 이제 아마 증명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뭐 그 외에 지금 원전 이슈도 유럽 쪽이라든가 우리 최근에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서 원전에 대한 약간 좀 기대감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예. 요거 조금 지나면 다시 또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다면 또 좋은 소식, 희소식 분명히 저는 들려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전이든 뭐 다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산 에너빌리티 추가적으로 뭐 차트로 설명해 주실 게 있으면 시간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이제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예. 자, 일봉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 자, 제가 또 여기서 중요시 봤던 부분은 하나는 뭐냐면 이 종목이 최근에 가장 많은 거래량을 발생했던 자리가 지금 7월 18일 날 25,000원까지 급등을 하다가 윗골을 달고 장대 음봉을 그러네요. 하나 맞았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요 앞전에 이렇게 샀던 여기 지금 거래량 터진 거 보이시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요때 샀던 수급들이 저렴한 시세에 샀던 수급들이 요 날 빠져나갔다라고 보여집니다. 빠져나갔다라는 거는요. 누군가는 이 자리에서 샀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누군가는 사가지고 아직 가지고 있다. 그분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매물. 자, 그렇다면 다 지어놓고 보면 가장 거래가 많이 터진 날 이 자리가 매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최근에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10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11월 달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매물 맞고 떨어진 거예요. 매물 맞고 떨어진 거고 최근에 지금 좀 조정이 나온 거는 이 아이의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 악재보다는 뭐 시장 여파라든가 뭐 정치적인 리스크 등등등 해서 그렇게 큰 거래량으로 떨어지지 못했다라는 거. 그렇다면 지금 17,000원대인데 1차 목표가가 한 21,000원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가에 만족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도전해도 저는 늦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조선일 매니저님, 아까 이제 수급 쫙 한번 훑어봤잖아요. 그림을 통해서. 그 안에서 가장 좀 매력적인 종목은 무엇일지 바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종목 명하고 간단한 소개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얘기하고 제가 금융 쪽 조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를 저는 선택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금융 쪽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금융 이야기 다시 하신다는 아까 거예요? 이제 앵커가 왜 뭐 하고 있냐 했더니 제가 계산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뭘 계산하고 있으면 좀 스캔해서 좀 보여주시죠.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KB금융이 원래 이제 여러분들 몇 조 이상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연말에 뭐를 생각합니까? 배당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KB금융이 지금 밸류업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1조, 2조, 100조 이상 운영하는 사람들은 12월 달에 배당을 받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왔던 KB금융이 지금 작년 12월 달 대비 올해 따블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배당 지금 작년에 보면은 5만 원대 3천 원 줬기 때문에 배당을 6% 주는데 6% 배당을 받겠습니까? 100%를 먹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100% 먹고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게 밸류업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큰 돈을 몇백조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가격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수익이 6% 배당을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100%도 났는데 저 같으면 100% 먹고 나오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KB금융뿐만이 아니고 아까 제가 신한주주를 계산하고 있었는데 신한주주 같은 경우에도 한 50%를 올랐습니다. 근데 작년 12월 달 가격대를 보면 한 3만 원대, 4만 원대이기 때문에 작년 시가 대비 보통 한 얼마 정도를 주냐면 한 5%를 줘요. 근데 5%를 받는 것보다 50%를 먹고 나오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금융주라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벨로비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주들은 지금 50%, 100% 올라갔다 조정을 하고 있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냥 5%, 6% 배당받으려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50%, 100% 먹을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 이 종목 한번 보십시오. 제가 재미있게 한 30일, 지금 한 50일 넘게 지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미래에셋생명입니다. 미래에셋생명은요, 지금 보시는 주가 변동 없죠? 기관은요, 60일 넘게 사고 있습니다. 60일 넘게.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큰 돈을 움직이는 100조 원 이상을 움직이는 큰 돈들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뭘 생각한다? 수익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배당과 수익, 그겁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했던 거는 말씀드린 대로 네이버는 아직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기 네. 때문에 네이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수급 좋은 거 그리고 좀 더 덧붙여서 일단 12월의 특성 우리가 배당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연초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금융주들의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지금 배당보다는 이걸 차익 실현을 하려는 매물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도 같이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유한양행 이제 특보대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예.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구간에서 이제 좀 조심하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고 나서 네. 최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 접근을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가격적인 조정 이제 언제까지나 올라가는 종목은 없기 때문에 올라가다가도 이렇게 쉬어가는 구간이 분명히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더 빠지지 않는 구간을 확인했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에서 심리적으로 지지를 받는 구간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년에는 렉나자에 대한 모멘텀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을 찍히면서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다시 한번 만들어낼 수가 있는 상황인데 올해 컨센서스 추정치만 보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영업이익이 한 올해 1,000억이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만 보더라도 3,000억 내지 4,000억까지 이제 로열티가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지금보다는 펀더멘털이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는 충분히 더 강한 상승세가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금 구간에서 매수세가 다시 한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같이 느끼고 있어서 내년에 좀 더 기대를 하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 섹터마다 종목이 하나씩 나왔다는 것, 좀 우리가 견문 넓게 시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도 해석이 될 것 같네요. 자, 첫 번째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에 첫 XR 헤드셋을 출시한다라는 이 소식과 함께 와, 얼마만입니까? 올해 처음인 것 같아요. 메타버스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은 진짜 올해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연초에 잠깐 있었던 것 같기도 했었는데 자, 이제 메타버스 종목들이 움직였습니다. 이 종목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XR 전쟁에 들어왔다라는 거는 지금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조선희 매니저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구글 퀄컴하고 함께 XR 헤드셋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시장에 어떤 경쟁력을 가져갈지가 궁금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좀 저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올 초에 XR 관련 요게 이슈가 1월 달에도 있었습니다만 10월 초에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그때는 어떤 거냐면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XR을 할 수 있는 바로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10월 달에도 급등이 그때 10월 한 4일, 5일쯤이었는데 그때 나왔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그동안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애플에서도 지금 이 XR 관련 기기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메타 같은 경우에도 만들었었는데 지금 어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삼성전자가 하드웨어를 만들고 거기에 들어가는 OS를 구글이 여러 OS를 구성시키면서 칩을 퀄컴에서 만들어가지고 세 개의 회사가 지금 단합을 하고 있는데 어제 발표됐던 내용은 바로 퀄컴이 있는 미국의 연구소에서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거기에 대한 출시를 하기 전에 기술력을 갖고 있는 개발자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게 공개적으로 소스를 오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이제 오픈을 하기 전에 바로 이제 개발자들이 더 기술력 있는 개발자들이 유입돼서 거기에 대한 거를 시스템 쉽게 얘기해서 이제 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한 조치인데 네. 특히 이제 여러분 XR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VR에다가
실질적으로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합해가지고 만드는 AR, 거기다가 이 두 개가 합친 MR인데 보통 지금 어저께 나왔던 엑셀 같은 경우는 감각이라든지 시각이나 청각 같은 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AR, VR, XR 같은 경우 모든 거를 다 MR 같은 걸 모든 걸 지금 취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애플에 나와 있던 AR 기기하고 그다음에 메타에 나왔던 AR 기기를 상대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세 개의 회사가 단합을 한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애플이나 특히는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매출 규모가 다른 AR 기기, XR 기기보다 한 60 내지 70% 정도 되기 때문에 다른 기기보다 좀 매출이 많이 나가고 있는 상편인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년 상반기 때 보통 보면은 CES 끝나고 난 다음에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제 그거 이슈 때문에 올해도 1월 달에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10월 달에 나왔던 이유가 메타나 애플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나와 가지고 올 10월 달에도 한번 10월 4일, 5일 이틀간에 걸쳐 갖고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게 좀 너무 큰 이슈가 1월 달에 있었기 때문에 별로 관심 못 받아서 주가가 한 이틀, 3일 정도 올라가다가 다시 조정을 받았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런 관련된 이슈가 나오면 사실 매출단에 가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매출단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레거시 반도체나 기본 지금 쓰고 있는 HBM 쪽에서 매출이 더 낮지, 여기에 들어간 시스템 자체적으로 이 기기들이 많이 판매돼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애플 AR 기기, VR 기기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게 뭐 500만 원 가격대에서 책정이 돼가지고 매출도 별로 있지도 않는데 여기 이슈가 안 됐기 때문에 10월 달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게 출시가 된다라고 했었습니다만 너무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라고 해서 2, 3일 가다 말았는데, 아마 내년 때는 XR이나 AR 관련 기기 이슈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CES가 진행이 되면서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면 한 1월이나 보통 상반기 때 이슈가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한번 보시고요. 이 프로젝트가 좀 재밌는 게 무한 프로젝트입니다. 무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어느 장벽이 있는데 그걸 뛰어넘자는 그런 이미지도 있는데, 보통 아까 말씀드린 세 개 회사,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구글과 퀄컴이 합심을 해서 뭔가 새로운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분명 이 이슈로 한번 내년에 한번 세스 기간 동안에 또는 지나고 난 다음에 조금 주가는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들은 지난 10월 달에도 보면은 종목이 딱 2개, 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매개 섹터가 굉장히 큰 것도 아니고 종목도 큰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개의 종목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뭐 캐리소프트, 덱스터, 디어유 같은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줬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XR, VR 이쪽 섹터에서 좀 크게 봤을 때 다시 한번 지금 좀 어떤 전략을 펼쳐야 하는지 궁금해지는데, 혹시 삼성전자가 뭐 여기 프로젝트에 다시 이제 진입을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아직 좀 이쪽 메타버스 워낙 좀 XR과 VR 워낙 시세를 많이 분출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좀 어렵게 보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저는 좀 이제 세상에서 좀 부정의 아이콘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저는 좀 약간 걱정이 많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제 AI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제 VR이나 XR이나 굉장히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제 접목이 되면서 계속해서 잘 팔려야 됩니다. 돈이 돼야 되고 이게 좀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쵸. 애플도 실패했었던 이제 XR 시장이라든지 VR 시장, 우리가 옛날에는 초반에 VR이 나타났을 때 진짜 와 이거 대박이다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돌아다니다 보면은 VR 게임장도 다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좀 잠깐 신기했었던 하나의 오락기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 인식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도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건 그래요. 이게 잘 되려면 핸드폰처럼 이제 우리가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그쵸. 물건이 돼야지만 이 시장이 살아남을 수가 있는 상황인데, AI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신기한 프로그램이다라고 하면은 벌써 망했겠지만, 이게 인간의 업무를 대체해 줄 수 있는 맞아요. 프로그램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VR과 XR이 과연 이게 그만큼 갈 수 있을까? 저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아직까지는 네. 좀 긍정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조금은 조심해서 단기적인 테마성으로 바라보는 게 제 기준에 맞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타이밍 같은 거는 저는 그 생각은 들어요. 이 XR, VR 헤드셋이 네. 진짜 가벼워졌을 때, 그때는 시장에서 좀 확실히
존재감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또 그거를 소비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가격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도 들어가는 그렇죠. 기술이라든지 부품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굉장히 비쌀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편한데 내가 이 돈을 주고 살 만한가에 대한 좀 소비자에 대한 설득이 더 오래 걸릴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개발에 대한 거는 굉장히 신기할 수는 있겠지만 막상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진 않을 거다라고 맞아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가격적인 것도 소비자들한테 좀 설득이 돼야지 수요가 늘어나고 우리가 일상생활에 많이 접목이 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은 나온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관련주들 시세를 줄 때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좋지 네.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량화 플러스 알파 김민석 매니저는 이제 매력적인 가격까지 내려오는 게 어디이냐. 그때부터는 좀 이제 시장 개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간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박주현 매니저님 여기서 관련된 좀 투자 전략 종목은 어디를 보는 게 좀 괜찮다고 보세요? 역시 뭐 저는 일단은 그냥 주가 자체는 그러니까 시세를 저는 이제 주식 투자는 시세를 사는 거다라고 그쵸? 말씀을 늘 드리고 있는데 뭐 관련 업종 중에서 일단은 뭐 메타버스라든가 AR, VR 이쪽 관련해서 종목들 중에 오늘 찾아봤는데 뭐 결정적으로는 일단 오늘 보니까 또 앞에 매물을 좀 소화하는 종목이 하나 눈에 보이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종목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 일단은 매물이 좀 크게 없는 종목을 좀 바라보셨으면 하는 것이 저는 제일 좀 좋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뭐 XR, VR 뭐 등등등 앞에서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일단 가격적인 부분도 일단 획기적으로 조금 낮춰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가장 또 중요시했던 킬러 콘텐츠가 없었습니다. 맞아요. 킬러 콘텐츠가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우리 민석 매니저님 이 얘기하다시피 꼭 필요해야 되는데 진짜 싸고 필요해야 사람들이 너도 사고 나도 사고 없으면 안 빌려주고 되는데. 맞아요. 당근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발전이 되고 난다라고 하면은 시장 조사 기관에서도 뭐 여태까지 지금 계속 조사하고 하는 부분들 모더 인텔리전스 이런 쪽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요. 지금 지금 작년까지 한 1,000만 대 정도 이제 정도 매출이 나왔던 것 같은데 2027년에 보면 한 3,000만 대 정도 돌파를 한다라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종목 쪽 잠깐 종목 바로 말씀해 주시죠. 예, 바로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덱스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아마 뭐 잘 아시는 종목일 겁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 등등등 해서 지금 뭐 가상현실 등등등 CG 효과 여러분들 제가 말씀 잘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차트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차트 네.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지금 보시면 11월 초에 그러니까 이날 정확하게 날짜가 11월 6일이었습니다. 11월 6일 날 거래량이 일부 발생을 하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어요. 윗꼬리가 이만큼 달렸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누군가는 여기에 지금 거래도 많이 터지고 누군가는 여기서 사서 어떻게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본전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이 합산 거래를 한번 보십시오. 합산 거래량으로 봤을 때 계속해서 지금 캔들 자체는 아주 이상적인 캔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 구간을 통과를 하고 있는 중인데 거래가 붙어서 통과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만약에 지금 그래서 이 상단 9,100원 정도를 만약에 뚫어준다면 충분히 저는 네. 이렇게 차트를 이렇게 또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죠.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5만 원짜리가 지금 9,000원, 5분의 1토막이 나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매물도 많지 않습니다. 그 위쪽으로는 지금 보시게 되면 한 14,000원, 15,000원에 한 차례 정도 걸리고요. 자, 그 위쪽으로는 지금 한 24,000원대, 그 위로는 지금 매물이 5만 원대까지 없다.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네. 중장기적으로 조금씩 모아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덱스터 매물을 소화하고 있다. 박주현 매니저가 소개를 해줬고요. 자, 김민석 매니저는 종목이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조선희 매니저님, 종목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지금. 네, 원래 이제 이쪽 분야에서 유명한 건 딱 두 종목입니다. 증착기, XR 증착기들이라고 하는 선익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FC, BGB 해서 기본적으로 메타의 전장용으로 유일하게 납품했던 기업이 뉴플렉스입니다. 그 네. 회사 같은 경우는 언리얼 엔진 기반의 PC 콘솔로 해서 무료로 XR을 구동할 수 있는 UEVR 기술도 갖고 있는데 저는 지금 보세요. 차트를 좀 보여주시죠. 선익 시스템하고 아까 말씀 뉴플렉스 두 개가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부터 한 350% 올라갔고요. 차트 보시면은 바닥에서 350% 올라갔고 그리고 지금 올 초에 뉴플렉스는 333%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두 기업을 아침부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이 이슈가 나올 때부터. 근데 가장 센 게
선익은 1%밖에 안 올라가고 1.9밖에 안 올라가고요. 뉴플렉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8% 올라가는데 아예 보시려면 뉴플렉스를 보세요. 그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프렉스까지 이야기 들어보면서 두 번째 특이점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 넘어갑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트럼프. 나는 김정은과 잘 지내. 네, 진짜 트럼프 일기 시절 때 김정은과 돈독한 관계를 보면서 남북 경협주들이 정말 강하게 잘 움직였고 그 당시 시장의 주도주는 남북 경협주인 시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도 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지만 김정은과의 이 친분을 좀 과시한 트럼프의 모습, 이 또 말 한마디에 남북 경협주들은 다시 한번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박주현 매니저님, 남북 경협주에 대한 트레이딩 전략 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예전에 지금 뭐 우리나라가 지금 뭐 남북 평화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최근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또 이쪽도 어떻게 보면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북 경협주라든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똑같기 때문에 매칭이 되기 때문에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리고 또 지금 이제 트럼프 2기 행정이 들어서면서 뭐 여러 가지 지금 립 서비스가 많이 나오는데 저는 투자 심리 살리는데 또 그만한 좋은 것도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남북 경협주, 우크라이나 재건주 여러분들 가짓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어떤 한 나라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사막에 가서 나라를 세운다라고 그러니까 도시를 하나 세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뭐 길도 놔야 되죠, 도로도 놔야 되죠, 철도도 놔야 되죠, 건물도 지어야 되죠. 그렇다면 뭐 전기도 들어가야 되죠. 사람 들어가서 살려면은 여러 가지 인프라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웬만한 종목들은 진짜 말 그대로 다 남북 경협주나 맞아요.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처음에 예전에 남북 경협주가 움직일 때 철도주들이 제일 많이 움직였습니다. 철도주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송전주들이 많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토목 관련해서 이제 도로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종목들이 많이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좀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철도 관련주들이 일단 한번 출발을 하지 않을까. 정말 남북 경협주나 우크라이나 재건주가 한번 움직인다면은 철도 쪽에 한번 대장주 역할을 한번 하지 않을까 이번에도. 예. 그 외에는 이제 뭐 최근에 또 중국 부양책 나오고 있죠. 근데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건설 장비 쪽도 한번 같이 좀 따라 움직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섹터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네. 그 중에서 바로 지금 종목을 딱 해서 이쪽이 가장 좋아 보인다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뭔가 제일 확실한 거는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 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데모라는 종목이 좀 좋아 보입니다. 데모. 네, 데모라는 기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중장비 기업입니다. 중장비 그 포크레인에 보면은 손 바가지라고 하죠. 네. 그 어태치먼트라고 하는데 뭐 여러 가지를 많이 만듭니다. 그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아이도 보시게 되면은요. 최근에 움직임이 지금 13,000원까지 나왔다가 지금 8,000원대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을 받았는데 그렇게 지금 위치상으로 본다면 여기에 거래량이 터졌어도 윗꼬리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두 날 하락을 많이 했는데 이때 윗꼬리가 조금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 아이는 지금 한 12,000원대 이때가 지금 어떻게 된다? 매물이 좀 쌓여 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매물이 아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가가 바닥권이죠. 바닥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이 아이도 수급이 만약에 붙어준다면은 여기서 하방보다는 상방이 더 유력하다. 그래서 네. 만약에 관련주에서 본다면은 데모가 낫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데모까지도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어서 김민성 매니저님 종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남북 경협주가 과거에 한 18년도에 좀 강한 시세가 많이 나타났을 때 그때 대장주 역할을 많이 보여줬었던 게 대아티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랑은 조금 다른 게 이번에 남북 경협주라는 우크라이나 재건주랑 굉장히 흡사하게 겹쳐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한 게 좀 재건에 관련된 모멘텀도 멘트도 같이 해줬습니다. 나한테 좋은 네. 생각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나겠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같이 맞물리고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준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이제 남북 경협주에 대한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은 박준혜 매니저님께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아티아이가 이제 철도에 대한 사업 모멘텀으로 좀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간단하게 보여주시게 되면은 네. 과거에 18년도에 이제
증시가 18년도는 제 기억에 1월 30일부터 1년간 증시가 계속해서 하락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유일하게 올랐었던 게 이제 대북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북주 이때 당시에 거의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던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은 가격이 많이 조정이 난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재건이라든지 남북 경협주에 대한 모멘텀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은 한번 추세를 타고 강하게 움직였을 때 좀 강한 네. 시세를 보여준 특징이 있다 보니까 다시 한번 대장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민석 매니저도 이제 남북 경협도 있지만 거기에 재건 모멘텀까지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강조했습니다. 대아TI, 데모에 이어서 이야기 들어봤고요. 자, 조선일 매니저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저는 이제 그 가장 그때 이제 트럼프 일기 때 1.0일 때 가장 원래 대장주는 부산산업이었습니다. 부산산업은 원래 이제 레미콘 제조업체인데 여러분이 모르시는 게 있어요. 그 자회사가 뭐가 있습니까? 고속철도에 들어가는 침목.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철도를 놓을 때 여러분 예전에는 나무로 놨었죠. 그거를 요새는 콘크리트로 놓습니다. 근데 그 회사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그 일기 때 10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부산산업이. 근데 여러분 이 회사는요. 남북 관련 이슈뿐만이 아니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작년 6월 15일 날 부산 백스코 제2전시관에서 제50회 글로벌 그 철도 협회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이 인프라 차관이 와가지고 네. 가계약 제가 MOU를 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 부산산업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부산산업은 그냥 이게 남북 경협주인가라고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는데 뭐다? 우크라이나 관련 주까지 겹쳐져 있다. 두 가지 있는데 네. 이 기업은 내년에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미국 대선에서 투표가 있습니다. 선거인단이.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1월 초에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는데 미국 대선은 끝나고 난 다음에 1월 20날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을 하는데 그때까지뿐만이 아니고 그 이후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산업은 제가 보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크라이나 재건과 함께 남북 관련제까지 해서 두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부산산업 제가 보기에 한 6개월 이상 갈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부산 산업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세 분 모두 이야기하자면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남북 경협 이 두 가지가 되는 게 현재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 일단 이 테마성에 짙은 남북 경협을 볼 때는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 모멘텀 무엇이 있을지 이 종목은 뭘 갖고 있는지도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특이점 이야기 모두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특별한 포트 대결로 넘어갈 텐데요. 포트 대결에서 오늘 어떤 종목 준비되어 있을지 함께 만나보시고 또 순위를 통해서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한 포트 대결로 지금 넘어갑니다.